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전격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편 엿새 만에 퇴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임세현 더불어민주당 선임부 대변인,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준비 구성 이틀 전인 오늘 사퇴를 알리면서 사실상 연임 도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사퇴를 하면서 준비 구성 이틀 전에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에 사실상 시작을 한 건데 오늘 얘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부터도 이제 끊임없이 친명임을 본인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특히나 지난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와의 선거에서도 서로 친명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할 만큼 서로 친명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되고 나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또 그 국정운영 지지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한몸 한뜻으로 가야 정청래 대표의 정치 그 역경에서도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친명임을 강조했고요. 특히나 이번에도 다시 한번 친명과 한몸 공동체 끝까지 지킬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더 강조한 것은 사실 지난 1년 동안 과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우리 정청래 대표 호가 잘 뒷받침했냐. 그래서 선거 결과가 제대로 된 성공으로 나왔냐에 대한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저 지지자분들 틈에서도 과연 그런 우려가 또 특히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정청래 대표가 뭐 권력은 짧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했던 것이 친명,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분들께 좀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돼서 마치 정권 1년 차인 대통령을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이제 너무 소위 말하면 너무 강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이미지가 또 씌워져서 아마 이번에 연임을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 전 대표가 사퇴를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언급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36번 언급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뭐 한몸이다 이러면 이렇게 강조해서 36번이나 뭐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이 직전까지 그 연임의 그 출마를 하냐 마냐를 두고 대립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안 좋은 관계를 좀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친명 세력들에 대해서 약간 좀 누그러뜨리고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계속 이렇게 반복했다고 보이지만 이 말 그대로 믿어주는 의견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 대표가 어떤 행보를 했느냐를 봤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에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첫 행보를 그럼 해석하기가 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부터 원래 평산마을 가서 이제 만나기 뵙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의원총회가 겹치는 바람에 못 갔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도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본인의 사퇴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할 때 전직 대통령분들의 성함을 쭉 이야기하면서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본인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심지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노무현 퀴즈 얘기도 나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시면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런 소회들을 이야기해서 아마 이제 전직 대통령을 쭉 연결한 인연이 있는 분은 정청래 나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 싶고요. 그 연장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또 서울에 또 마침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의원들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나 소위 말하면 친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가서 또 대통령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 의례 차원도 있겠지만 지금 또 치열한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상황에서 친문이든 친노든 하여튼 모든 세력을 다
어떻게 표집을 해야 어쨌든 그게 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전 선거 운동의 일환이라고는 생각하고 또 예의의 차원에서 인사드린 거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첫 번째 일정으로 만난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전당대회 성격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행보라고 보입니다. 그 당 내에서 어떤 그 노선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보이고요. 본인이 지금 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의 적통이다. 내가 민주당의 적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행보라고 보입니다. 내가 노사모였고 노무현 키즈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의 최고위원이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김대중, 뭐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이 민주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있겠다고 했죠. 예, 그러면서 또 당원 주권, 1인 1표제, 검찰 개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대통령이 여러 번 강경하게 메시지 낸 것은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된 지금은 이런 당의 이념적인 노선보다는 국민 전체를 보고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반된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좀 결집하는 의도로 이렇게 표명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어딘가에서는 지금 아까 또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적통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분들이나 특히 또 야당에 계신 이렇게 패널분들께서도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신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적통은 이제 정청래 대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어느 분 하나 적통이 아닌 분이 사실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분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적통이시거든요. 사실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또 직전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를 2번이나 했던 아주 완벽한 적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경쟁을 과도하게 하고 싶은 뭐 패널분들이나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적통이 아니고 마치 정청래 대표만이 적통인 것처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살짝 한마디만, 네, 뭐 그런 취지보다는 그런 뭐 상징적인 이야기, 그렇게 낭만적인 취지로 꺼낸 이야기 같지는 않고 앞으로 선거 전략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 기억을 자꾸 소환함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에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그 김민석 그 지금 앞으로 그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는 김민석 전 총리와의 대결에 있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 김민석 총리의 그 관계를 상기시키고 본인에게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얘기가 나왔다시피 지금 정청래 대표는 사퇴를 했지만 이 대응 주자가 한 2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송영길 의원도 나오고 김민석 총리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송영길 의원은 그동안 계속 내가 나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등판 가능성은 있습니까? 본인도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 보이고 지금은 딱 정말 내가 나가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측근을 통해서 또는 가까운 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거는 하는 신호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대통령께서 G7 순방을 마치고 왔던 바로 당일날 그러니까 지난 19일이죠. 그날도 이제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송영길 대표를 관저로 초청을 해서 두 분이 이제 단독으로 한 3시간가량을 식사와 함께 대담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무게가 좀 실어지고 있고요. 물론 송영길 대표 측이나 뭐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는 일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측 쪽에서는 외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왜냐하면 또 송영길 대표가 워낙 외교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외교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나눈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이 3시간 동안 과연 외교 얘기만 했겠냐. 분명히 전당대회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고 또 송영길 대표가 선거 전에도 본인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과 본인의 거취를 좀 논의를 하겠다, 의논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있을 거다라는 추측 차원에서 선거를 출마를 아마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엊그저께인가는 광주에 있는 한 100여 명의 교수 단체가 또 송영길 대표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가 중첩되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의 출마도 가까워진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또 가능하시죠. 네, 송영길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죠. 전 대표라고 말씀을 한번 정정을 해드리면서 송영길 의원의 등판,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날 뭐
그날 사실 귀국 인사에 그 이른바 폴더 인사, 그 정청래 대표가 가서 폴더 인사했던 90대, 그날 아닙니까? 90도 인사. 네네. 네. 90도 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눈빛이 싸늘했네 어쩌네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았죠. 예. 그런데 그 중요한 날 만나서 아마도 이 전당대회 구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박지원 의원이 그 송영길 의원하고 통화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재 대통령께 출마 결심을 이야기했더니 뭐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셨고 또 나중에 김민석 총리하고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언론에. 네.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2인 삼각 경기처럼 네. 사실은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이 둘이 같이 뛰는 형국이 되는 건데요. 네, 그랬을 경우에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그 어필을 해야 되는 계층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노 친문 내가 민주당이다 이렇게 하는 전통적인 지지층 그리고 또 민주당의 본산인 또 호남에 있는 표심에 어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여러 차례 호남에 방문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 전남 출신이시죠. 네. 아마 그 표를 양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그 연고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남 출신의 송영길 대표가 같이 뛴으로써 처음에 그 3자 구도일 때도 표를 잠식할 수 있고 또 작년부터 도입된 그 결선 제도에 있어서 이 두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구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네. 그런 취지에서 당연히 출마는 예정돼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3파전으로 시작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3파전이 연대까지 가능하냐, 즉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의 연대까지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어느 순간 그 얘기가 나올까요? 아직은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이 세 분, 심지어 이제 오늘 당대표 사퇴까지 한 정청래 전 대표죠. 전 대표마저 출마 선언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출사표를 던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랑 연대를 하고 뭐 만약에 이분이 잘 뭐 활동을 못하게 되면은 두 분이 뭐 연합한다 하는 얘기는 지금 출마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저희가 너무 섣부르고 혹시나 정말 모두가 끝까지 레이스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그건 좀 저희가 좀 신뢰되는 얘기 같고요. 이제 그런 해석들이 가능한 것이고 또 왜냐하면 당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모 아침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보고 본인의 출마를 판단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을 토대로 아마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이제 김민석 총리시죠. 아직까지 총리시니까. 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오늘 아마 오후 밤에 이제 오늘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송영길 대표는 토요일 날에 이제 귀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후 시점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여의도 정가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일단 출마 선언의 내용 이런 것을 보고 아마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연합을 하실지 아니면 끝까지 다 독주를 하실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대 가능성.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김민석 총리, 네, 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네. 또 거기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의 지역구를 아예 흔쾌히 내주면서까지 이재명 정권의 어쩌면 개국공신이시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이에 이분이 지금 얼마 전 그 만찬에서 또 이 전당대회 구도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는 사실은 두 분 다 그 이재명 정권의 강력한 우군이다. 이렇게 자타공인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표가 끝까지 나뉠 일은 없을 것 같고 언제든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연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얘기해봤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입원한 지 엿새 만인 오늘 퇴원해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당합하게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결코 아닙니다. 네, 이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저 이야기는 거취에 대해서는 당원이 결정해야 된다. 즉 나는 좀 더 머무르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의원들의 의사로는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입니다. 이건 조금 그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정점식 그 원내대표가 그 오전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것만 좀 짚어보면 네. 서울시장 재선거는 없다. 예, 그 부분. 그리고 그 당대표의 그 진퇴 여부 거치는 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 그리고 그 정리의 방식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뭐 대응 메시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선거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우선 또 의원들 몇 명이 내려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한 거죠. 본인은 당원들이 뽑아준 당대표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만약에 뭐 만장일치로 예를 들어서 내려가라 한들 나는 당원들이 내려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내려가겠다라는 사퇴 의사를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의 지금 이 메시지와 완전히 정확하게 배치되는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퇴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물러날 것 같으니까 이제 열세 만에 이제 퇴원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네. 하루 이틀 조금 이렇게 건강 회복하고 오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을 하실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오래 입원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일각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을 한 이유는 네. 민주당의 분란이 조금 더 격화되고 뭐 사정이 복잡해졌을 때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안정화가 됐을 때 나오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지만 뭐 저는 장동혁 대표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있었을 거라고 당연히 굳게 믿고 있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신 게 대표의 거취는 당원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적인 문법이나 관례라는 것을 이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 하나가 와서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표 거치는 당원이 결정할 문제인데 그거는 평시의 일인 것이죠. 평시에 무언가 잘못을 했다거나 당에 해가 되는 일이 있었을 때 당원들의 재심임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하지만 사실 이번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 당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후보들의 얘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결과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성공을 했다라고도 말을 못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서울 지역이라던가 뭐 여러 지역을 언급하면서 뭐 사실상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숫자상으로 이긴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면 응당, 양당이 마찬가지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당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이게 그간의 정치적인 문법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파괴한 게 장동혁 대표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사퇴에 대한 여론이 계속 있었는데 뭐 그거를 사퇴하기 싫으시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사퇴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의 한 방법은 이번에 입원이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또 하나 이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 원내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재선거에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어떤 구호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7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전국 재선거라는 것은 당연히 그 의견은 탄핵되고 폐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인 정점식 의원은 그 전국 재선거가 아니고 선거 소청은 단지 그 선거의 그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전국 재선거로 가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퇴원하자마자 다시 꺼낸 것, 이것은 그냥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그런 정치 슬로건이지 결과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거나 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실질적인 어떤 입법이나 뭘로 나아갈 그 확률은 전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셨고요.
저도 당연히 애초에는 이 재선거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도 굉장히 불가능하고 판사 출신이었던 법조인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절대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걸 관리하는 선관위에서도 이번에는 재선거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해 준 만큼 재선거는 사실 불가능한 사항에도 가깝죠. 그래서 저도 아닌 걸 알면서도 저렇게 재선거를 주장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제 재선거를 정말 할 수 있을 거라는 망상 가까운 생각에 빠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내가 가까운 분들의 생각에 동요되고 흡수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재선거와 이제 올림픽 공원에 계신 청년들의 분노를 되게 잠재우고 봉합한다는 의미로 계속 거기 가셨지만 거기서 만난 분들은 실제적으로 재선거와 참정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청년을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심지어 이제 교회 집단까지 와서 할렐루야에 외치는 그런 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주변에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다 보면 이게 분명히 재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옆에서 계속 얘기가 들리면 어느 순간 이게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약간 그 망상이 실제적으로 집착 혹은 실제로 될 수 있다라는 정말 생각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 같아서 이 주장이 당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보수의 구심점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기도 하고요. 또 한동훈 의원의 법안에 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하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우리 지방선거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지만 그래도 가장 최고의 성과는 그 강력한 대선 후보 2명이 생환했다는 거. 네, 그거는 안팎으로 다 널리 뭐 인정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그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오세훈 시장 오늘 그 미래혁신 포럼에서 강연하는데 그 31명의 의원들이 왔는데요. 뭐 당권파, 이른바 친윤 의원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제 뭐 예전에 친윤이었는지 아니면 장동혁 그 뭐 지도부를 옹호했던 당권파였는지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뭐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뭉칠 것인가로 이제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은 아무래도 서울시장이니만큼 그 대통령과 끊임없이 각을 세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과 어쩌면 그 협의를 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파트너십 관계의 성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끊임없이 각을 세우다가 또 서울시에 이익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4년이나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으로 입법을 발의를 한다던가 또 의원의 신분으로 많은 세미나나 이런 교류를 넓히는 방식으로 또 어떤 보수 세력의 구심점이 됨으로써 또 보수 재건에 대해서 지금 아예 구체적인 플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했으니 2028년도 총선 과반수를 이기고 과반 이상 우리가 이기고 또 2030년에 정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보수 재건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 나타남으로써 보수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걱정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한동훈 지도 체제 같은 분이 또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서 오히려 합리적이고 중도를 지향하는 뭐 저는 이 두 분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이 두 분을 대표한 이런 집단이 어떻게 보면 더 힘을 발휘하는 게 건전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1년 동안 장동혁 지도 체제 때문에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역할 혹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안 돼서 사실 국정 운영이 굉장히 더뎠던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구심점이 돼서 그런 역할을 잘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당내에 친한계 같은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소속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뭐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그 복당이 과연 자연스럽게 될까? 본인의 그
의도대로 될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명태균 씨 여론조사 불법 대납 사건 때문에 이미 1년 6개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월 22일에 이게 선고가 남아있는데요. 이 선고가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 평가가 굉장히 크게 구형된 것이고 사건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냐? 지금 당선이 된 서울시장 당선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두 부분을 저희는 좀 눈여겨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법사위원장 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이었는데 모레까지 명단을 제출해 달라라고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분위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민주당은 이거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모든 상임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일단 말로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야당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서 잘 협력해서 저희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법사위 같은 경우인데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주는 일은 단연코 없을 거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한 만큼 법사위만큼은 저희가 양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또 법사위를 꼭 반드시 가져가야겠다라고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이제 조정을 또 제안을 하고 또 시한까지 정해놓은 만큼 이제 빠르게 전 협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장동혁 대표 체제와 다르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굉장히 또 우호적이고 굉장히 유연한 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만큼은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7년 헌법 이래로 제2당이 원내 제2당이 법사위를 맡아왔던 것은 관행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그게 충실한 것이고 지금 그 정부 여당의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만큼은 지금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그 여당 거대 여당의 독주를 좀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수결을 형식적으로 관철시킨다고 하면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과는 어긋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단 1석이라도 이긴 당, 이 모두 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1석이라도 진 당은 그냥 다 집에 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데 헌법상 의회 민주주의가 그렇게 될 리는 없기 때문에요. 이번만큼은 2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도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양보해서 그렇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세연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